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윤정원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올해 장마가 너무 길어서 날씨도 굉장히 안 좋았고,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도 우리 여행도 못 가고 참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쪼록 좀 단풍 구경도 갈 수 있고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할 강의는 근대 여성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대 여성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19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갔던 그 시대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태극기를 들었던 유관순 같은 여성도 생각이 나실 거고, 짧은 머리에 양산을 들고 하의를 신는 어떤 그 모던한 여성도 떠오를 건데, 이런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식민지 시기를 살아갔던지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 제가 근대 여성이라 했는데, 여성이란 단어는 우리 여성이잖아요. 여성이란 단어는 나온 단어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없었던 단어였고 고려시대 때도 없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근대에 들어와서 여성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 여성이란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 근대적 여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는 여성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일단 여성들은, 제가 이제 통칭 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성들은 바깥에 나올 수가 없었잖아, 그죠? 굳이 나온다 그러면 얼굴을 다 가리고 있는 장옷을 입거나, 태어나서 가장 멀리 여행을 하는 게 시집 갈 때 가마 타고 시집에 들어가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키우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키우거나 또 좀 있으면 어린이집 같은 데를 가지요. 조선시대 때는 보통 어머니가 자식을 키운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아버님이 또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키워서 그분들이 남긴 유아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애들은 태어나고 나면 밥숟가락 들 힘만 있을 정도, 그리고 대소변을 가질 정도가 되면 여성 남성을 분리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살쯤 되게 되면 엄마가 있는 안채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있는 바깥채로 생활의 장을 옮겨서요, 밥 먹는 거, 자는 거, 거기서 서당에 가는 거, 손님을 대하는 거, 심지어 술을 어떻게 마시고 우리 성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배우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여아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엄마 밑에서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6살 전후로 해서 남자 여자가 분리해서 살고 엄마는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그렇게가 나왔던 말입니다. 여성의 공간은 바깥을 엄격히 나갈 수 없도록 통제하는 공간이고요. 엄마 밑에서 시집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소위 현모양처 외에는 다른 걸 꿈꿀 수 없는 그런 제약을 가하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가장 먼 여행인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니까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집 안에서도 사랑채나 안채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원래 그렇진 않았습니다. 원래 그렇진 않고요. 15세기, 16세기까지도 이렇지 않았다가 한 18세기 전후로 해서 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별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여성의 공간을 만들어서 생활을 이제 분리해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은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5만 원권에 등장하는 심사인당이 살았던 강릉에 있는 오죽헌이라고 불리는 집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좀 특이한 담장의 크기인데요. 여기도 안채하고 바깥채, 흔히 사랑채라고 부르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저 안에 사랑채에서 안채 사이에 있는 중문이라 그러죠. 중문, 중간에 문이 있다 그래가 담벼락 높이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집도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어 있는데 담벼락 높이를 봐주시면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보셨던 이 담벼락은 여성이 설사 안채에 있다 하더라도 바깥 사랑채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낮은 높이의 담장이에요. 아주 먼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집이라는 공간 내에서는 남성이 살고 있는 공간을 보는 것들이 별 무리가 없는데, 이 공간을 보게 되면 안쪽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심지어 집안 공간에서라도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남자 형제가 살고 있는 바깥채를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바깥에서 오는 손님조차도
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18세기 여성이 되면 꽁꽁 집안에 묶여서 이렇게 여성스러운 것들을 갖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배우고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바깥엔 여성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흔히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여성들 보면 막 국밥집에서도 막 여성들이 입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건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특히 사대부 여성들은 절대 바깥에 나오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집안에서 이런 형모양처가 되도록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모양처는 정근대 우리 사회에서 만들었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사임당 보고 현모양처의 표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심사임당이 자다가 벌떡 일어날 그런 말이에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말이 없었어요. 이 현모양처라는 말은 일본에 있는 학자가, 교육학자가 1875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새로운 교육 체계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성한테 권리를 임신과 출산에 여성의 의무로 간주를 해서 아이를 잘 놓고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키워내고 남편의 내조 잘하는 여성을 현모양처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양처는 있었어요. 양처는 있었는데 이때 이 양처는 남편한테 잘하는 처를 양처라 그러지 않고요. 누구한테 잘하는? 시부모한테 잘하는 며느리 또는 여성을 양처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현모양처가 없어요. 왜? 엄마가 아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이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덕목은 연력, 그죠? 남편한테는 연력, 그리고 시부모한테는 양처라 불리는 효부만이 존재했지, 현모양처는 일제시대에는 없었고요. 현모양처란 말은 조선시대 때 말이 아니고 근대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강의할 근대 여성한테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강조되고 또는 요구했던 그런 단어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오랫동안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공손한 여성, 부모님한테 잘하는 여성, 자식을 잘 키우는 여성을 현모양처고 우리의 전통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여성이라는 개념도 근대에 수입된 용어입니다. 현모양처처럼. 정근대에는 여성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여라고 나와 있거나 또는 부녀, 결혼하지 않은 그 여성들은 여라고 부르고, 그리고 결혼한 여성한테는 높여서 부녀라고 부르고요. 흔히 부르는 게 계집이라고 불렀죠. 계집이란 단어가 종종 나오고요. 심지어는 그보다 더 못한 단어도 있었답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강의 중이니까 그 말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렇게 흔히 그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렀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바깥을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만나지 못했던 여성들이 어느 날 세상으로 딱 나와서 많은 사람들 놀랐습니다. 요거는 맥켄지라고 하는 저 영국에 있는 기자입니다. 기자의 기사이고요. 밑에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매일신보 기사에 나와 있는 건데요. 두 개 다 여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불렀던 기사입니다. 특히 위에 있는 저 맥켄지라는 그 기자는 혹시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장면, 첫 장면에도 나오기도 했고, 이 드라마를 만들었던 김원숙이라는 작가가 나의 이 드라마는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의병들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정리의병 사진인데요.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총을 들고 있는 사진도 있는데, 그때 그 사진을 찍고 그 정리의병들을 인터뷰를 해갖고 영국에 돌아가가지고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1910년경 넘어서 우리가 이제 식민지에 접어들었을 때 다시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고 이제 썼던 기사인데요. 내용은 보시면 한 번도 자기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에 있는 외국 동료들은 조선 여성들을 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한국인 친구의 집에서도 볼 수가 없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담벽이 너무 높아서 여성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근데 불구하고 3.1운동 일어났을 때 어디 있었든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여성들이 전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막 쏟아서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놀라운 그 자체였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시기에도
그 당시에 매일신보라든가 신문이 몇 개 있었는데 이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민족지라고 그 당시에 불렸던 이런 신문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였군요. 그게 보시면 여학생들 소요가 1년 내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학생들 그리고 또는 심지어 기생들까지 나와서 여성들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접촉해 볼 수 없었던 여성들이 1919년 3월 달에 무더기로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여성들이 소위 전 근대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삶의 양태를 다르게 하는 새로운 여성들로 딱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성을 근대에서는 신여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신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여성,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성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여학생이 막 대거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여성이 탄생합니다. 다른 여성의 탄생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던 것들이 다르게 되지는 않죠. 물도 그냥 놔두면 그냥 물인데 불을 가해서 끓여야 이게 기체가 되는 거잖아, 그죠?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1900년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는 전 근대와 다른 여성, 소위 신여성이 탄생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19, 10년, 20년 이 무렵에 많은 여성들이 학교를 가게 돼요. 학교를 가게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그 전에 여성은 절대 집 밖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집안에서도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한 여성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깨어있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최소 글자는 알아야 시집을 잘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계셨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시면 이런 그 기독교라든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또 이렇게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계시니까 믿고 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참 유감스럽지만 일제가 들어와서 의무적으로 학교를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학교로 오게끔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는 가슴 아프게도 가장 그 식민지를 지배하기 좋기 위해서는 의식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식화를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바깥을 못 나가던 여성이 학교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여성들이 학교를 가서 생각이 바뀌고 자기가 세상도 만나고 사회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어떤 새로운 경험으로 이제 무장된 이런 여성들이 만났던 자기의 살고 있는 상황은 독립된 조국이 아니고 이제 식민지였잖아, 그죠? 그래서 3.1 운동 때 여성도 대거 나오게 되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 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거의 50% 정도가 학생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학교라는 공간을 만나서 어떻게 자각되어 가는가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 여성은 학교를 가는 게 밑에 보시면 대구 예례가 드러난 거예요. 뭐 전국적으로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1900년도 초반기에도 대구에 그 당시에 대구는 지금처럼 크지가 않았다랍니다. 1910년, 20년에 대구는 지금의 중구 정도의 크기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1899년에 달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개성학교, 신명학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학교에는 여학생이 갔고 또 일반 남녀 평등 세상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정근대를 경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남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잘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단독으로 여학생만 갈 수 있는 여학교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학교에 가서 도대체 뭘 배웠길래 3.1 운동 때 남성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근대 교육을 배우죠. 외국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특히 여학생들은 가정가사도 배웁니다. 가정가사도 배우는데 주로 종교단체에서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서구에서 들어온 거잖아, 그죠? 서구에서 들어왔던 민주주의 또는 자유, 평등 이런 개념을 배웁니다. 그런 경험을 배우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등의 개념을 노동자, 농민, 우리 집의 머섬도 옛날에는 신분제의 사회였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하고는 사실은 똑같은 인간이야 로 받아들인 반면에 여성들은 거기에다 하나를 더 받아들입니다. 남녀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젠더 개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바깥으로 우리도 사회로 나가야 되고 우리도 자립적인 인간이 돼야 되고 남자하고 똑같은 그런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발언해야 되고 발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 비율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1910년에는 8%밖에 되지 않았는데 1941년쯤 되면 거의 여성들이 한 50% 정도가 학교라는 공간을 가게 돼서 여성들이 사회화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학교라는 공간이 됐고요. 여기서 여성들이 민족 또는 자기에 대한 자아 또는 어떻게 바뀌고 싶은 세상 또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굉장히 옛날 사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화여고라고 불렀고 지금은 뭐라고 부르나요? 이화여자고등학교? 예, 이화여고라고 부르는 이화학당의 전신 사진인데 여기는 기독교 선교 활동으로 만들었던 학교예요. 학교여서 굉장히 일찍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이 저고리, 치마 저고리를 입고 학교를 갔죠. 학교를 갔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기독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목사님이 계시니까 믿고 보냈던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이 여기서 금방 말했던 민주 또는 자유, 평등 이런 개념을 받고 어떻게 컸을까요? 예, 아마 3.1운동 때 유관순도 이화여학당 출신이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3.1운동 때 태극기를 들고 서울 광화문이나 대한문 앞으로 갔을 것이고요. 1920년대도 독립운동 내지는 사회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여성, 전 근대에 바깥을 나오지 못했던 여성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 여성들이 민족이나 사회를 자각해 나가면서 새로운 여성인 근대 여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대 여성을요, 이 근대는 그때 당시에 1910년, 20년, 30년을 살았던 여성은 그때 당대가 자기가 현재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현재. 지나고 나면 지금은 과거이지만 그래서 이 여성들을 부르는 말이 모든 걸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모든, 현대라는 개념 이런 말로 썼는데 이 말은 원래 이 모든 걸이라는 새로운 여성 이런 말은 영국에서 먼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빅토리아 후기 영국에 등장을 해서 이때는 영국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참정권 운동 내지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 사회적 참여 운동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념이 일본으로 건너가거든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뉴우먼이 모든 걸이 됩니다. 일본에 들어가서 이 모든 걸이 다시 조선으로 수입이 돼요. 수입이 되는데 조선에서는 모든 글이란 말보다는 옆에 보시면 모단 글이란 말로 훨씬 더 많이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단이 옆에 털모자에 옆에 끈을 단자잖아, 그죠? 우리 단발령 할 때 머리를 자른 여자라는 뜻입니다. 정근대 여성은 어떻게 살았었어요? 제가 뒷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근대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있는 여성은 저렇게 댕기를 길게 따가지고 절대 저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기르죠. 계속 기르고 시집을 가게 되면 저 머리를 올려가지고 비녀를 찌릅니다. 찌르는데 이 머리를 옆에 보시면 저기는 최승희라는 근대의 아주 유명한 무용가인데 저렇게 단발로 머리를 자르는 이런 여성이라서 머리를 자른 여자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좋은 뜻으로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뜻으로 쓰이지가 않았는데 금방 영국에 있는 뉴우먼이 일본으로 가서 모든 글이 됐고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이 모든 글이 이제 모단글로 바뀌게 되는데 일본에서 조선으로 오는데 불과 10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성이 사회하는 학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조선에서도 굉장히 좀 유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일본 유학을 많이 갔답니다. 물론 남성들에 비하면 숫자가 적긴 하나 그래서 뭐 나혜석이라든가 뭐 윤심덕이라든가 뭐 이런 일본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식민지 조선으로 수입을 해오는 수입업자가 돼요. 수입업자가 되는데 일단 돈이 많고 계급적으로 상층 계급이고 뭐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던 이 여성들이 추구하는 게 나는 그냥 얼굴도 보지 않고 첫날 밤에도 남편 얼굴이 모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한테 뭐 시집을 보내는 어떤 부모님의 뜻으로 결혼한 그런 여성 결혼 이제 하지 않을래.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자유 결혼이라든가 그리고 이혼할 수 있지. 예. 그래서 특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혜석의 이혼 고백서가 아주 그 당대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남자는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보고만 정조를 지키라 그래? 나도 남자처럼 자유롭게 내 의지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언론을 통해서 내지는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 특히 남성들이 이 신여성을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머리 자른 여자라 그래서 모단글이라고 부르고요. 심지어는 못된 걸이라고도 불렀답니다. 못됐다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는 남성이 원하는 여성은 아까 1876년에 일본의 교육학자가 얘기했던, 그래서 조선으로 수입대에 들어와서 일제에 의해서 학교에서 여성들이 가르쳤던 현모양처예요. 적당히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집안 살림을 세련되게 깔끔하게 잘하고 남편의 내조 잘하고 그리고 똑똑한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내는 이런 여성을 원했던,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고 요구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또 남성들은 괜찮은 세련된 여성들하고 또 연애도 하지요. 그러면서 여자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저렇게 신여성이라고 불리는 모단글의 어떤 그런 행동들, 이런 양태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사회적 비난을 좀 많이 하면서 모단글이 모자랐었는데 못된 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920년대는 그러니까 금방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근대 여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920년대는 서구 유럽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으로 수입되고 다시 그 일본에서 수입된 다시 조선으로 들어온 근대 여성 모던걸이라는 이 범주가 한국 여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해가 1920년입니다. 물론 이런 1920년대에 이런 여성들은 30년, 40년대가 되면 빠른 속도로 태조를 해버려요. 태조를 해버려서 우리가 근대 여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1920년을 살아갔던 여성을 가장 표본으로 보고 있답니다. 조선의 이제 1920년대의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모던걸 또는 모단걸, 정확히는 신여성. 그러니까 왜냐면 전근대 여성이 아니잖아, 그죠? 이게 신여성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뭐 이름 들으시면 하고 생각하시는 뭐 나혜석부터 시작을 해서 화면에 있는 김원주, 이런 사람들이, 여성들이, 우리도 좀 조선에는 여성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근대 여성처럼 아직도 머리 치렁치렁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남편을 만나서 삼종지도, 그러니까 삼종지도가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결혼하면 남편 말을 듣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평생 복종과 순종으로,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 뭔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여성들을 의식화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잡지가 대표적으로 신여성이라는 잡지였거든요. 1920년대에 여성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고요. 혹시 이제 근대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하고 싶은 그런 연구자 내지는 학생들 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저 잡지 꼭 보셔야 됩니다. 저 잡지를 만들었던 사람은 김원주라는 사람인데요. 조선 1920년에 김원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2명의 김원주가 있습니다. 지금 신여성을 만들었던 김원주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렵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스님이 되는, 수덕사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셨던 김원주이고요. 같은 요 시대에 유명한 기자로 활동했던 또 하나의 김원주가 있는데, 이 김원주는 나중에 올라가서 김정일의 부인이 되는 성혜랑인가? 그게 엄마였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두 김원주가 있었다랍니다. 그래서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안에 있는 기고문도 받아서 이런 여성들, 나혜석이라든가 최승희라든가 또 당대 유명한 최은희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최은희 또는 본인 김원주 이런 사람들이 글을 써서 여성들 의식화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중요한 좋은 사례들, 또는 외국에 있는 것들,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간 것들인데 그걸 번역을 해서, 이로 잘하잖아, 일본 유학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공부 때문에 보는 거지만 1920년대는 이 잡지를 많은 여성들이 구독을 했겠죠. 예. 머리를 자른다라는 게, 이 머리를 잘란 것 때문에 이제 모단글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를 자른다라는 게 여성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 아주, 1922년에 강형란이라는 기생이, 최초의 단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공개적으로 내 머리 잘랐다 그래가지고 자른 머리를 신문에 낸 사람은 밑에 있는 허정숙이라는 사람이에요. 당대 유명한 변호사였던 허헌의 딸이었는데, 이 두 부녀는 모두
저 북한에 가서 북한 건국운동에 이제 이 합의를 했던 사람이고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도 허정숙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강향란 같은 경우에는 기사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머리를 자르고 남자 옷을 입고 그 야학이라고 부르는 학교를 찾아가, 이 이제 기생인 이 강향란은 정식 학교는 못 갔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야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완전 쇼킹을 했다라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 강향란이라든가 허정숙 외에 1920년대 후반에 가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단발을 모자라서 파마까지 하는 여성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성은 강향란이 머리를 자르고 남성 옷을 입고 양복 같은 걸 입고 그 약을 찾아갔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찾아갔던 건 아니겠지요. 일종의 그 시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한테 있는 단발의 의미와 남성의 단발의 의미는 상당히 이제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남성 단발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합니다. 고종 32년이었던 1895년 소위 말하는 갑오개혁, 을미개혁이라고 부르는 이 무렵에 국가에서 위생이라는 개념으로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고종이 1호 단발이에요. 고종이 시범적으로 머리를 맨 먼저 잘랐는데, 고종 머리를 잘라준 사람이 서유견문록으로 유명한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고종 머리를, 그 사람이 이발 자격증이 있었나? 고종 머리를 자르고요. 두 번째로 잘랐던 사람이 그때의 왕세자 이후에 순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부인, 왕이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전국에 있는 그런 유학자, 일반 사람을 다 머리 잘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리학, 조선은 성리학적 세계관이잖아요. 모든 인식, 체제, 국가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운영 시스템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가 주신 신체에 대해 가지고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춤도 효의 연장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대해서 실제로 약을 먹는다라든가 목을 맨다라든가 막 이런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머리는 잘려졌습니다. 1920년 되면 상투 트신 분들은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 외에는 일반 그 시골에 가도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많이 잘랐었습니다. 근데 여성은 보시면 국가에 의해서 잘란 게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잘란 거지요. 나는 나의 의지로 자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 있어서 머리를 자른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신여성의 반대는 구여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구여성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관습, 전통, 과거, 악습,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 이런 것들을 자른다라는 의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또 자릅니다. 머리가 자라난다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시대, 새로운 세대, 이런 것들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자르고 새로운 것도 길어나겠다라는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여성들이 머리를 자르는 시대가 오기 전, 특히 아까 말했던 1920년이 신여성을 가장 대표하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920년 초반에는 여성 스스로 약간의 시위하는 퍼포먼스로 막 머리를 자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허정숙 같은 여성주의자이고 사회주의 운동가였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요, 나처럼 머리를 잘라라 라는 뜻으로 자기 자른 머리를 막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한테 머리를 자른다라는 거는 남성하고 다른 의미,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탄생, 새로운 나를 만들겠다, 그리고 나의 자아를 끄집어내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신여성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모던 걸 들어와서 그대로 부르지 않고 모단 글이라고 머리 자른 여자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불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근데 이 사실 일본에서는 이 모던 글이 나쁜 의미가 아니었었습니다. 모든 글은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있는 경제활동가라는 거고요. 1920년엔 일본은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1929년 전까지. 왜냐하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세계에선 큰 엄청난 일이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세계대전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었습니다. 1918년 빼빼로 데이 때 종전을 했거든요. 11월 11일 날. 이건 우리 3.1운동하고도 관련이 있죠. 종전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킨 또는 그러니까 싸웠던 사람들끼리 오했더니 이거 강화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파리 강화회의를 미국이 주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윌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 3.1운동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1차 세계대전은 우리 조선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면 세계에서 간여된 나라들이 있어야지요. 예,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소위 말하는 연합군으로 들어갔어요. 1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승리했잖아. 그죠?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했고요. 특히 유럽에서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특히 아시아에서는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옥양목 내지는 면포 이런 것들을 주로 영국에 있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그런 면포를 영국이 갖고 가가지고 그걸 제조를 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데, 특히 중국 같은 데 영국이 팔아먹고 돈을 벌었는데, 영국이 전쟁을 하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전체 시장을 일본이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밤낮이 없이 공장이 돌아가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소위 경제활동 인구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성들도 필요한 거예요. 일본 사회가. 그래서 모든 글은 그런 일본 사회에 딱 깔맞춤돼서 직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그런 것들 사회가 용납을 해줬고, 이런 여성들은 또 돈을 벌어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접받았던 여성들이었는데, 조선은 어땠냐 그러면, 이때 조선은 일본하고 달리 식민지였었어요. 1910년, 20년 식민지는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일본에 착취당하는 조선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조선 경제의 상층을 빼고 나면 조선인 남성도 경제적 진출이 어려웠던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나도 나가서 일할래? 나도 나가서 사회적 발언할래? 나도 나의 목소리를 낼래 하는 이런 여성들은 일반 사는 것도 힘든 남성들이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잖아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던글이라고 안 불렀고 모당글이라고 불렀고요. 머리 자른 오표들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이 여성들도 1910년, 20년쯤 되면 우리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완전히 해방이 됐고, 또 일제시대가 되면 일종의 근대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계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잔존들은 남아 있었어요. 잔존들은 남아 있어서 돈이 있는 집 또는 양반집의 딸, 한때 양반이었던 딸,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여성이 나는 신여성이야, 나는 모든걸이야 라고 하면 사회적인 주로 남성들이 똑같이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모든걸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또는 단발랑, 랑은 계집랑자입니다. 부르는데, 심지어는 기생이라든가 기생 중에서도 짧은 머리에서 약간 신여성 같은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기생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여성이라든가, 또는 카페가 그때 만들어지니까 카페에서 술을 팔거나 또는 커피를 파는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층 계급이었다라고 명명이 돼서 못된 걸, 또는 이런 걸,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불러서 계급 따라 호명도 달리해서, 못한 걸 자체도 좋은 뜻이 아니었지만 그것도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불렀답니다. 불킴을 당했던 여성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박영희 같은 사람은 1920년대 아주 당대에 유명한 시인이고 소설가였는데, 문필로 글로 막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해서 외형적으로는 서구의 어떤 외양이나 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머리도 자르고, 심지어 뒤가 이제 펌어도 하기도 하고, 옷도 더 이상 한복을 입지 않고 양장을 입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여성들은 양옥 같은 이런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막 피아노도 배우기도 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게 기존에 있는 젠더의식, 그러니까 젠더라는 거는 그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어떻게 보는가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젠더, 근대의 젠더, 지금의 젠더는 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조선에서의 젠더의식은 뭡니까? 효부, 연려가 돼야 되는데 이런 질서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당대 언론에서는 주로 남성 문필가들, 남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필력을 무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런 여성들을 많이 비난을 했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남성들이 신문에는 여성들이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남성은 또 어떻게 이런 모든 거를 자기 연애의 파트너로 데리고 같이 놀러 다니죠. 고향에는 향처라 그래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는 본처를 놔둔 이런 소위 신지식인 남성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중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신여성, 20년을 표본했던 신여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퇴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1930년, 40년대 여성을 굳이 신여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대 여성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 근대 여성이라고 하게 되면 신여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던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끝에 얘기할
여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부르는데, 이걸 다 모아서 이제 근대 여성이라고 하죠. 근대 여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맨 먼저 등장한 거는 신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전 근대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여성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1920년대를 표상을 한 신여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퇴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 이제 그만 들어갈래, 나 임무는 다 끝났어 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계속 부정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정치 사회적인 국가적으로 전 세계사적 흐름들이 바뀌어서 신여성을 퇴조를 시켜요. 왜냐하면 1929년에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 뉴욕발 세계 대공황이 미국을 치고 유럽을 치고 드디어 일본도 쳐요. 그래서 일본이 1929년 30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차 세계대전 때 너무 일본 경제가 활성화돼가 공장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었거든요. 조선에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장을 너무 많이 짓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돼서 조선 식민지, 조선 총독부가 회사령을 갖다가 풀어줍니다. 원래는 조선 총독부에서 회사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뭐 공장을 짓든지 뭘 하려 그러면 총독부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을 받는데 그 쉽게 안 내줍니다.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민족 자본가들이 회사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1920년대 중반에 오게 되면 회사를 풀어버려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뭐 때문에? 일본 안에서 다 수요를, 공급이 이게 안 되니까, 그럼 너가 조선 가서 해라 라고 해갖고 회사령을 풀어준 거였거든요. 회사는 너무 많이 지었는데 갑자기 경제가, 물건은 막 끄집어내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팔리지가 않고 공장은 막 씁니다. 막 쓰면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나마 뭐 이 공장이 쉬어야 되고 힘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동자들을 자르지요. 노동자들을 사직시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를 맨 먼저 자르겠습니까? 여성 먼저 자릅니다. 우리 1997년 IMF 때 같은 직장에 여자 남자 있으면 여자 먼저 잘랐던 적이 맞는 것처럼,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집안의 이제 가장은 남성이라는 사고방식이 워낙 크니까 일단 남성은 살려주는 대신에 여성은 집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바깥에 나와서 일본의 모든 걸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1920년대 말 30년대 되면은 급박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지 않고 바깥에 설친 여성들한테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있으면 이제 지금 힘든데, 일본이 그러면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 시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일본의 만주사변, 그 이후에 중일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는, 원래 제국주의 속성이 어떤 침략, 수탈을, 태생적 어떤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제국주의이긴 하나, 특히 일본이 31년에 만주사변은 금방 말했던 일본의 경제 악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의 확장이 필요했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만주를 이제 잡아먹고, 그리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딱 보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주동자가 뭔 말을 해도 다 그게 복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내세운 것들이 동양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서구에서 말하는 오리엔탈리즘하고 다른 일본이 하는 동양주의인데, 그게 뭐냐면, 일단 일본은 계속 그 만주사변 이후에 중일전쟁을 없이 그 세계전쟁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전쟁을 간다라는 거는 서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를 싸우게 되면 우리 동양 전체가 뭉쳐야 되는데,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조선, 그 당시에 만주, 그리고 타이완, 대만, 심지어는 아시아의 동남아시아 쪽도 일본의 식민지로 많이 됐는데, 이런 애들이 딴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일본하고 다른 민족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식민지이긴 하나, 우린 동양이야. 그리고 동양으로 하나 뭉쳐야 되고, 모두 뭉치려고 그러면 동양의 역사, 이데올로기, 전통, 사상, 이거 다 똘똘 뭉쳐가지고 서양 제국주의를 무찌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캐치플레이어를 내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이라고 부르는 신여성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영국이 그 시발점이잖아, 그죠? 서구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신여성이나 모든 거를 서구의 앞잡이로 비난하게 되는데, 비난하는 것들은 금방 이런 동양주의라는 사상을 뭉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타겟트가 돼야 되니까 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뭡니까? 일본의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얘들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설치면 안 돼. 들어가서
남편이나 건강한 아들이 어떤 전투에 나가서 훌륭한 군인이 되도록 내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근대화의 방해물로 취급되었던 근대 여성이 안 돼서 구닥다리, 구시대, 말도 안 통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했던 여성 오히려 예찬하는 분위기가 막 일본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조선은 어떨까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신여성은 1920년대를 국어하고 완전히 히트를 치고 3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모든 거리라고 불려지고 있던 대표됐던 신여성, 1920년대를 상징하는 이 여성은 더 이상 사실은 역사에서 드러나지를 않아요. 일본이 만주 침략하면서 서구적인 걸 악으로 삼으려 그러니까 어떤 타겟트가 필요하잖아요. 저런 걸 절대 다니면 안 돼 라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타겟트가 되었던 것들이 신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신문 만평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저 매일신보입니다. 매일신보는 조선 총독부의 기간지예요. 신문인데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입니다. 매일신문에 보시면 여자들 어떻게 비난하냐면 여성 상위 시대다. 나는 내 혼자 자아가 있어. 독립적이야. 라고 하면서도 돌다리를 끊을 때 남편한테 안아달라. 남자한테 안아달라. 라고 하면서 이중적이다. 여자. 뭐 이런 식의 비난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인데요. 여자가 더러누가 담배 피면서 생각은 정말 불순한 생각들을 하고 있죠. 사치하는 거, 돈, 그 다음에 뭐 미국 남자가 서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여성은 아주 비난하는 이런 만평이 실리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신여성을 굉장히 금기하는 단어, 그리고 사회적으로 퇴출해야 되는 사람, 어떤 이런 식의 이제 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글로, 만평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로. 그 배경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컸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타겟트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서로 그 시대가 맞물려 가면서 이제 신여성이 19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태조하게 되었습니다.